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임기의 절반이 지난 건데요. 농업 정책에 있어서는 성과도 크지만 그만큼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쌀값 회복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등은 성과로 꼽히지만 세계무역기구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RCEP 협정문 타결 등 농업 통상 환경을 농민들에게 불리하게 만든 점은 농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는 평가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년 6개월간 문재인 정부의 농정에 대한 성적표는 어떨까? 기준에 따라 평가가 엇갈릴 순 있지만 쌀값 회복과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즉 농특위 출범, 그리고 직불금 확대 지급 등은 주요 공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농정의 제1 성과로 꼽히는 건 바로 농가소득 증대. 지난해 농가소득은 4,206만 6천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4천만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의 1등 공신은 바로 쌀값 회복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당시 쌀값은 사상 최악이었습니다. 그해 6월 15일 쌀값은 80kg 한 가마당 무려 12만 6,640원까지 추락했습니다. 20년 전 수준으로 퇴보한 겁니다. 문 정부는 이례적으로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햅쌀 가격이 형성되기 전인 9월 28일에 발표했습니다. 시장 격리 물량 또한 역대 수확기 격리량으로는 최대치인 37만 톤을 잡은 덕분에 수확기 쌀값이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상승하는 등 쌀 시장은 빠르게 안정됐습니다. 직불금 확대 등 농가 소득 안전망 강화도 대표적인 성과. 올해 반농업 직불금과 조건분리 지역 직불금을 1헥타르당 각각 5만 원씩 인상했고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2017년 69개에서 2019년 78개로 확대했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도 2017년 54.3%에서 2019년 9월 62.6%까지 높였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등으로 중소농의 판로를 넓힌 것도 성과로 꼽힙니다. 2017년 188곳이던 로컬푸드 직매장은 2019년 6월 기준 248곳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할 농정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농업계는 농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홀대가 여전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장래 우리 농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악재들입니다.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협정문 타결 등으로 농업 통상 환경이 갈수록 농민들을 옥죄고 있는 겁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 보호 대책 마련이 남은 임기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산물 가격이라는 게 솔직히 농촌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대내외적으로는 지금 농산물 가격보다도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외부 영향이 많아지는데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고 정부에서는 팔짱만 끼고 있고 생산이 좀 덜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입해버리니까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거는 아주 불만이 많죠. 또 다른 대표적인 과제는 바로 농업 예산 홀대 개선. 정부는 내년도 농업 예산을 올해보다 4.4% 늘어난 15조 2,99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하지만 정부 전체 예산은 513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9.3%나 증가했습니다. 정부 예산 중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축소돼 내년엔 2.98%에 불과한 실정. 농업계는 이 같은 수준의 농업 예산으로는 사람 중심의 농정,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며 농업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4% 이상으로 편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농가소득 문제도 이슈입니다. 과거에 비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농가소득은 아직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65%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 큰 우려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갈수록 시장 개방의 폭이 넓어지면서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높이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정부와 민간업자 할 것 없이 해당 농산물의 수입을 늘려서 국산 농산물 값을 떨어뜨리고 있어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학교나 군대 등 공공급식의 영역에서 국내산 농산물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일부에서 시작한 초등학교 과일 간식 지원 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1,000원의 아침밥 사업 등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은 2년 6개월의 임기 동안 우리 농업 농촌에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지 농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농업계는 아직 출범 초기 문재인 정부에 걸었던 기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대를 확신으로 바꾸는 건 정부의 몫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농촌 지역에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농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결해 도농 간 의료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건데요. 하지만 지역 의료기관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경영난과 인력난 해결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그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해 생명과 직결된 응급 중증질환 같은 필수 의료를 농촌 등 의료 소외 지역에서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농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우선 복지부는 필수 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 지역 우수 병원으로 지정해 지역 내 진료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의료 자원이 부족한 농촌 지역 9곳을 대상으로는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합니다. 그러며 중진료권 단위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지정하고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육성해 응급의료 공백 해소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또 공중보건 장학제도, 간호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의료 인력들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대 병원 등의 예산을 지원해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 인력 파견을 활성화하고 건강보험 제정을 통한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도 58개 군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7개 권역, 70개 지역별로 내년부터 종합병원급 이상의 공공병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공공병원은 중증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 퇴원 환자 건강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 모델을 기획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의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좀 의료 접근성이랑 그다음에 건강 격차가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입원 환자 사망비 같은 경우도 이제 수도권인 지역과 그 다른 지역 간에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복지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농촌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생명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조차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구수, 거리, 의료 이용률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할 때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갖추지 않은 지역은 13곳에 달합니다.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응급 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종합병원을 뜻합니다. 강원 영월권, 원주권, 충남 공주권, 전북 정읍권, 전남 순천권, 경남 거창권 등 많은 농촌 지역이 지역 내 응급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는 겁니다. 이에 따라 도시와 농촌 사이 입원, 응급, 뇌혈관 질환 사망비 차이는 최대 2.1에서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가 퇴원 이후 재입원하는 비율도 도농 간 최대 1.7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에도 도농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이 직면한 경영난에 대한 해결책이 담겨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대책에 담긴 지원안은 성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당장 농촌 지역 의료기관이 겪는 경영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예산도 올해 923억 원에서 내년 1,026억 원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 의료 인프라 격차가 점점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의료 서비스 대책의 실효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농민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과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며 오랜 기간 형성한 유형과 무형의 농업 자원을 농업유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13년에 전남 완도의 청산도 구들장론을 시작으로 매년 1개에서 3개의 국가 중요 농업유산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 3가지가 추가로 선정되면서 국내 국가 중요 농업유산은 총 15가지가 됐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 생강 전통농업 시스템, 고성 해안 지역 둔번 관계 시스템, 그리고 상주 전통 곡감 농업이 각각 국가 중요 농업유산 제13, 14, 15호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 중요 농업유산은 농민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며 오랫동안 형성시켜온 농업자원 중 보전에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가 지정하는 농업유산입니다. 완주 생강 전통농업 시스템은 겨울철에 생강 종자 보관을 위해 토구를 활용한 저장 시스템 등이 현재까지 유지 전승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온돌칙 생강굴은 방 구들장 밑으로 낸 고랑인 고래 아래에 생강 저장구를 만들고 아궁이의 열기로 생강 종자 보관의 적정 온도를 유지토록 하는 원리입니다. 고성 해안 지역 둔번 관계 시스템은 해안 지역 특성상 하천이 발달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농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둔벙, 즉 웅덩이를 조성하고 활용하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둔벙은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필수 시설로 현재도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데 고성 지역 내에만 약 444개의 둔벙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상주 전통 곡감 농업은 감 재배 및 곡감 제조를 위한 감나무 접목 기술 계승을 통해 상주 등시 고유 품종을 오랫동안 이어온 역사성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상주 곡감은 과거부터 곡물로 진상된 기록이 있는 것은 물론 조선시대 조리서에도 곡감을 활용한 조리법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주 지역 음식 문화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로 지정된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역에 대해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보전관리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유산자원의 복원 및 발굴, 시설 경관 전통기술 생태 등의 정비사업, 전통기술 전승교육 등 보전관리 활동과 함께 유산과 연계된 브랜드 개발, 유산자원을 활용한 체험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의 관련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농업유산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생동하는 자산입니다. 단순히 보존, 유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 공동체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산의 가치를 국민들과 공감하는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국가 중요농업유산은 지난 6월 말 시군의 신청 이후 4개월에 걸쳐 농업유산 자문위원회 자문회의와 함께 현장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됐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제도인데요.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지금보다 낮추고 가입할 수 있는 주택 범위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 인구에 대한 노후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짚어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집니다. 가입주택의 기준 역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 인구 증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주택, 퇴직, 개인연금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특히 이번 방안은 주택연금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국민 보유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노후의 현금 흐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을 만 55세로 낮추는 한편 대상 주택의 가격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공시가격이 보통 시세의 60 내지 70% 수준임을 감안하면 시가 13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설 경우에도 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제한됩니다. 주택 종류도 전세를 준 단독, 다가구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가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연금의 지급액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진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자녀 동의를 얻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동 승계됩니다. 또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을 가진 기초연금 수급 대상 취약 고령층의 경우엔
주택연금 지급액을 최대 20% 더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공실이 되면 해당 주택을 빌려줘 임대소득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고령층은 노후 대비가 굉장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 대체율은 39.3% 정도에 불과해서 OECD 권고 수준인 70에서 80%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민 보유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서 노후 현금 흐름 창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지난주에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고요. 주택연금 가입 연령 하향 조정은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같은 제도 변화로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될 전망입니다. 요즘 전남 해남에서는 고구마를 사러 한 제과점 앞에 줄을 선다고 하는데요. 해남에서 나는 고구마와 쌀로 만든 해남 고구마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땅끝마을로 귀농해 해남 고구마의 변신을 이끈 이현미 대표를 강창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해남의 한 빵집. 달달하고 구수한 냄새에 이끌려 가보니 어째선지 잘 구워진 고구마가 반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빵집에서 파는 고구마를 구워서 내놓기 무섭게 손님들이 골라 담습니다. 광주서 왔는데 젊은 사람들이 인기인가 봐요. 그래서 누가 사다 주라고 해남 간다니까. 주말이면 전국에서 손님이 밀려든다는 빵집 고구마.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고구마인데 반으로 갈라보니 빵입니다. 맛도 모양도 해남 고구마와 쏙 닮은 빵. 이현미 대표는 어떻게 이 빵을 만들게 됐을까요? 제빵사인 남편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남편 고향인 해남으로 내려와서 빵가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오셨는데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빵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해남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해남 특산품 빵을 만들어야 되겠다. 경주에도 전주에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빵이 있는데 해남이라고 못할까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 건강이 악화되면서 기울어 가던 사업에 뛰어들어야 했고 낮에는 늦가기 대학생으로 제빵 공부를 하고 모두 퇴근한 밤이면 혼자 빵에 매달려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임대료하고 월급하고 막 이런 거는 계속 오르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2006년에 그 목포 과학대에 식품영양학과에 입학을 해서 그 고구마 발효종을 만들어서 특허도 받고 고구마 식초나 고구마 콤보차 그리고 이제 고구마 빵까지 만들게 되었어요. 해남에서 자란 농산물만 가지고 빵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에 굽고 버리기를 한 지 꼬박 6개월. 눈물 끝에 탄생한 고구마빵.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고구마처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 보시면 엄청 쫀득쫀득해요. 진짜 신기합니다. 이렇게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게 된 비결은 남다른 재료에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밀가루 대신 해남 쌀가루가 이스트가 아닌 고구마 콤부차가 들어갑니다. 근데 쌀이나 카사바에는 그 글루텐 함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속 편하게 드실 수 있고 그 콤부차는 고구마를 드실 때 동치미 국물을 드시면은 소화가 잘 되잖아요.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유산균이 풍부한 그 발효차 콤부차를 만들어서 그 반죽에다가 사용하고 있어요. 한 번 먹으면 두 번 찾게 된다는 해남 고구마빵. 하루 1,400개씩 팔려나가고 1년에 사용하는 고구마 양만 해도 1.8톤이나 됩니다. 주말이면 한 사람당 2박스로 한정 판매해야 할 정도로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는데요. 온라인 판매도 백화점 입점 제의도 수차례 있었지만 갓 구운 빵만 판매하겠다는 이현미 씨 고집에 처음엔 모두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정직함에 설득당했고 이달 말엔 대형 백화점에 입점 테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구마 외에도 해남에는 그 특산품이 많거든요.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그 해남의 맛과 멋을 담는 제품을 만들어서 해남의 특산품도 알리고 해남도 알려서 많은 분들이 해남으로 찾아오시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이로운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해남의 좋은 먹거리들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에 분주한 손길을 멈출 수 없다는 이현미 씨. 그녀가 변신시킬 해남의 또 다른 특산물이 기대됩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 특산물 박람회 부대 행사로 2019년 경남 전통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내 30여 개 전통주 제품이 전시됐고 주종별 테마 홍보관과 시음 판매관, 누룩밟기 체험관 등이 운영됐습니다. 도는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홍보 행사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의 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도청 만남의 광장에서 한국여성농업인 전라남도 연합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총 200박스로 부루시설 4개소를 비롯해 생활이 어려운 160가구의 부루이웃에게 한여농 회원이 직접 방문해 전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농협과 농어촌 공사 등 농업 관련 기관 단체들도 참여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구미화훼연구소가 최근 영주 이산면 거베라 재배농가에서 거베라 국산품종 현장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현장평가회에서는 거베라 국산품종의 품질과 기호도를 평가하고 시범 재배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이날 선보인 거베라 품종은 도 농기원에서 육성한 마일드 프라이드 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육성한 3품종과 경남 화훼연구소에서 육성한 한 품종 등 총 5품종입니다. 한편 도내 거베라 재배 면적은 13헥타르로 전국 재배 면적의 4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대통령 직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와 함께 최근 도청에서 농정틀 전환을 위한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미팅은 농업, 농어촌 문제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소통을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각계각층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미팅은 세션별 가치 공감 및 핵심 과제 소개, 정책 대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정책은 물론 먹거리 부분에 이르는 다양한 질문과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